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 20대 20살 오늘의 내가 차곡차곡 쌓여서 내일의 내가 만들어지니까 20살의 젊음 지금을 즐기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이 있어 행복한 20살 우리은행이 20살 우리 적금으로 20대 청춘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20살 우리 적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H 어반스쿨 총괄 매니저 김인호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 강연 화면이 잘 송출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체크하고자 소리가 잘 들리시면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 단톡방의 지수 매니저님과 혜은 매니저님께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위에 나오는 것과시피 오프닝과 저희 세 분의 강연자님들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행 방식은 사실 1차 강연과 똑같습니다. 각 강연자님들께서 30분 동안 강연을 해주시고 5분에서 10분 동안 질의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질의응답 및 소통은 저희가 화면하고 채팅만 사용하고요. 지난번과 같이 오디오는 다 꺼져 있는지 한 번씩만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좀 송출에 있어서 시간 차이가 발생이 해요. 그래서 질문은 되도록이면 강연 중간중간에 남겨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또 휴식 시간은 따로 없는데 중간중간에 강연 대기나 질의응답 대기 시간을 활용하면서 휴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1차 강연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해석과 이슈가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정규 처장님과 김보람 박사님, 또 김은희 센터장님과 함께 주거권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 그리고 국내외 어젠다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강연에서는 솔루션과 사례의 측면에 집중을 해서 주거권에 대한 법률적 접근,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과 빈집을 활용한 솔루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주제는 지난 포럼과 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뤄왔었던 내용입니다. 포럼에서는 각 팀에서 선정한 주제들에 대해서 정책과 제도, 법률적인 사례들을 직접 연구를 해보셨었고, 답사에서는 저희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사회적 주택 사례와 또 빈집을 리모델링한 사회적 주택 두 가지의 사례를 둘러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뭔가 이해하시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난번 답사와 포럼 활동을 또 되새기면서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회차 강연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권에 대한 법률적 접근으로 법무법인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세계 주거연화 행사에 참여하셨으면 조금 낯익은 분이신데요. 저희 윤혜경 교수님께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의 빈집뱅크처 정병석 처장님께서 빈집의 서울의 희망을 채우다 라는 사례로 SH공사의 사업들을 또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바로 강연으로 넘어가서 법무법인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SH 어반스쿨 2회차 강연의 첫 번째 강연을 맡아주셨는데요. 저희가 변호사님께서는 인권, 특히 주거권 관련해서 법률적인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주거도시 정책 전문가들과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권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민감한 분들이신데 주택 세입자 협회의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 내용은 헌법에서의 주거권, 그리고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과 그리고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잠시 강연 준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들만 이렇게 보면 저도 재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슴 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거권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마스크를 닫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잠깐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먼저 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싶으신 분만 오른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싶으신 분은 왼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뭐 양손 다 드신 분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분 또 드셨고 두 분 자, 조금 이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거권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권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기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았는지 시장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주거권 그리고 외국의 주택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 보호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 주거 문제에 대한 시장 논리인데요. 그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와 관련해서 재산권 또는 소유권 중심으로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만 나오면 이제 베네수엘라 정책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있다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베네수엘라 정책이라고 한다면 모든 외국 선진국에 대한 지금 규제가 베네수엘라 정책인데 외국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하죠. 지하철 또는 이제 학세권이라고 하는데 학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사유화함으로써 불로소득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개발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어떤 집을 이제 1억 주고 샀는데 그 집의 근처에 지하철이 있고 그 집의 근처에 좋은 학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이 한 10억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는 모두 그 집 주인이 사유화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도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택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그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이나 세입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나 대책 없이 폭력적인 강제 철거와 퇴거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이제 대학을 다니시니까 집에서 쫓겨나 본 적도 없고 전세금이 부족해서 퇴거해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영화를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197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주택 개발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역사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이제 용산 참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상가 권리금과 관련한 세입자들의 분쟁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강제 철거나 퇴거는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 더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존 주거 문제는 매우 이런 시장적 논리로 접근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 논리에 대해서 헌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나라의 구조를 결정하는 법률인데요.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국가가 뭔가 개인의 주거를 침해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요.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5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거권이라는 게 보이세요? 가장 근접해 보이는 게 16조죠.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근데 이거는 국가의 강제적인 주거 침입을 막는 규정이지 뭔가 국민이 요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SH 어반스쿨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법상은 주거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37조에 보시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경시되지는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제10조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다라고 이제 법률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베네수엘라 정책이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 헌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뭔가 이게 주택 시장을 규제만 하려고 하면 베네수엘라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경제 질서는 119조 1항을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시장 질서를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항을 보시면 국민 경제의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른바 119조 2항이 경제 민주화 규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시장 질서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주택 시장도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2조에서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주거권 얘기에 국토일까라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모든 집은 토지 위에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집과 서울에 있는 집은 모두 다 아파트로 똑같습니다. 아파트로 똑같은데 왜 그 집의 가치가 다를까요? 그 집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 그 토지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울과 지방 사이에. 그래서 그 국토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와 조정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주거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 122조를 가지고 토지 공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119조 조항과 122조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과 토지 공개 개념 조항을 통해서 사회적,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허용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한다고 해서 이거를 베네수엘라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폐가 있다.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인데 주거기본법이 언제 제정됐을까요? 뭔가 이제 계속 주거권을 많이 말씀하니까 일찍 뭔가 제정됐을 것 같은데 주거기본법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서야 비로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야 비로소 주거권이라는 게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조를 보시면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해서 아까 보면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은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기본 원칙에 따라 주거 정책을 수립 시행할 책임을 진다. 기본 원칙은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조는 국가는 주거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주거권 내용을 보면 주거권의 내용을 보면 기본 원칙을 봐야 하는데 이 기본 원칙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주거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할 때 이 주거권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거기본법상 주거권 보장의 기본 원칙이 이렇게 9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차분하게 1, 2, 3, 4, 5, 6, 7, 8, 9를 보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번 1번을 보시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서울에 지금 부모님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아니면 혼자 방을 임차해서 살고 계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느낄 거예요. 매달 뭐 50만 원 이상이 이제 월세로 나가면 참 부담스럽죠. 내가 당장에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에서 50만 원씩은 또 월세를 지급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사정일 수 있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 큰 부담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2호를 보시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호 같은 경우는 주거 복지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1호의 문제는 주거 안정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오늘 수업에서 뭘 보려고 하냐면 1호와 관련해서 보려고 그래요.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과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1호에서 9호를 자세히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주거권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잘 보시면 빠져 있어요. 뭐가? 임대 기간입니다. 주거 기간. 저도 이제 초년생, 사회초년생 때 한 10년간 전세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2년마다 계속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애들을 계속 키우게 되니까 이사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사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애들 이제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집을 샀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에도 주거기간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은 작으면 집이 자기 소유면 뭐 편한 대로 살 수 있으니까 크게 임대 주거기간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외국의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요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자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렌트 스터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고 현재 현상은 동일하죠. 대도시 인구 집중, 서울의 인구 집중, 서울의 주택 부족, 서울의 임대료 상승, 현상 매우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임대차 기간을 원래 이제 우리나라 2년 동안 살 수 있었잖아요. 이거를 2년을 더 살게 하거나 아니면 기간 없이 무한정 살 수 있거나 이렇게 임대차 갱신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갱신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사는 무기한 기한이 없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살 때 임대료를 예를 들어 이제 사회에서 급여를 받다 보면 2년간 5천만 원 이상 모으기 쉽지 않아요. 2년간 5천만 원 이상 모으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2년 후에 이분들한테 어떤 그 임차인들한테 전세금을 1, 2억씩 올린다.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 되게 살기가 힘듭니다. 현재 지금 서울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임대료를 제공을 하는 거죠. 현재 시가가 이만큼이다라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하면서 임대료 협상을 하게 돼요. 뭐 현재 시가가 이만큼이니까 1억을 올려달라. 임차인은 2년 동안 우리가 최대 저축한 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5천만 원과 1억 사이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당연히 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임차인은 5천만 원밖에 벌어진 게 없으면 당연히 5천만 원 유지할 거고 임대인은 시세를 받으려면 1억 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조정을 했는데도 이게 서로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법률로서 뭔가 이거 절충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뭐 5천이고 1억이고 그 중간에 한 7,500 정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그럼 과연 임차인이 2년에 7,500을 벌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2년간 7,500을 올리는 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라는 게 도입합니다. 2년간 6천만 원까지는 올릴 수 있어. 그렇지만 5천만 원은 못 올려. 아니 7,500까지는 못 올려. 이제 이런 식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라는데 제가 좀 전에는 구체적인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 비용으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상률, 인상 비율로 제한을 합니다. 5%, 10% 그런 구조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임대차 갱신, 임대료 정보 조공을 통해서 표준 임대료, 비교 임대료를 통해서 협상을 하는 상황, 협상이 결렬되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는 상황. 이제 이런 양보를 통해서도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뭔가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임대료 인상률 상한만큼만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그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차를 보장을 하면서 못하네요. 임대인의 주거가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거 그 부분 오타니까 그 부분 수정해 주세요. 그럼 이제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 기간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차인이 그냥 살 수 있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적인 임차 기간이 12년. 임차인들이 살 수 있는 자기 집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게 1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임차인이 정당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임이라는 건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체는 지급을 늦게 하는 거죠. 지체하거나 못 내거나. 그리고 아니면 임대인 사정에 불가피하게 직접 거주하고 있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 해지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 사람이 여기 계약 해지당하면 갈 데가 없다. 이럴 때는 또 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 인상은 표준 임대료라고 해서 그 지역의 평균적인 임대료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표준 임대료의 3년에 20%, 그 대도시는 15%의 상한을 적용합니다. 대도시를 더 작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도시의 주택난이 더 심하고 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률 인상의 상한율을 더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놀라운 거는 최근에 베를린은 올해부터입니다. 5년간 아예 임대료를 동결시켰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베를린이 핫플레이스예요. 런던이나 파리 이런 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모든 예술가들이 다 베를린으로 몰리다 보니까 베를린의 이제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는 난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항의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기가 이제 사회민주당 정부인데 베를린에서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 개인이 임대인일 경우에는 3년, 법인이 임대일 경우에는 6년을 하고 있고요.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도 우리나라는 기존에 2년이 딱 지나면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임대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대인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개인한테 빌렸다. 그러면 3년 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3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이걸 퇴거시키려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현재 사정상 내가 그 집을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좀 양해를 해달라. 이제 그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과밀 지역과 과밀하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우리나라의 서울, 과밀하죠. 과밀합니다. 매우 많죠. 그래서 이제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평균 임대료의 20%를 못 넘게. 그래서 이것도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 시에도 그 기존 임대료가 만약 1억이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도 1억 2천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전세금이 1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밀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뭔가 인구가 많지 않은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데는 임차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갱신할 때는 20% 제한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 보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이제 영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국 아마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 영국은 예전에 복지국가로서 유명했던 나라인데 지금 빨간 글씨로 규제 임대차, 보장 임대차, 보장 단기 임대차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용어를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 1960, 70년대 같은 경우는 세입자 임차인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1988년도에 한 번 개정하고 1997년도에 한 번 개정하더니 지금은 임대인이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만 하면 무조건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계약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는 민간 임대차의 약 80%가 그런 단기 임대차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2017년 기준 평균 거주기한 3.9년, 임대료는 2005년 대비 40% 급증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거 지금 그 대도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도시, 외국 선진국의 대도시 주거 불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국의 런던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뭐 국회의원도 집을 못 구해가지고 뭐 강에 뭐 배를 구해서 잔다.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뜨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영국 보수당 정부인데 영국 보수당 정부에서 이런 단기 임대차 제도는 폐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떨 거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자본주의의 첨단을 걷는 나라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미국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뉴욕시, 보스턴시, 볼티모어시, LA, 샌프란시스코 이제 이런 데 같은 대도시 위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뉴욕시 같은 경우는 1984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등록을 받기 시작했어요. 등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감면을 받는 대신에 임대차를 갱신을 해주고 임대료를 규제를 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현재 약 45%, 약 100만 호가량의 임대주택을 마련을 했고요.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1년 계약이면 1.5%, 2년 계약이면 2.5% 인상하는 이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임한 공익위원하고 임대인들 대표, 임차인들 대표 이렇게 3자 간 회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5%가 적용이 됐고요. 현재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지금 5대 선진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차지차가법이라고 해서 땅을 빌리고 집을 빌리는 법입니다. 차지차가법을 통해서 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진,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다. 이런 계약,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원래 그냥 계약을 하면 기간 없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는 갱신을 거절하는 거죠. 계약을 새로 하는 걸 거절하는 거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이거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지할 테니 해약 신청을 하는 거고. 이제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2년이 종료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 유무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때때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퇴거료를 보상을 하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독일과 프랑스에서 봤던 그런 상한제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차임 증간 청구권이라고 해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을 올려달라, 5천만 원 올려달라 이제 이런 갭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정하게 임대료를 조정하는 구조인데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선진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렇게 주거 임대 기간이 불안정했는데 어떻게 해왔느냐. 그래서 이건 작년 2019년 10월 달에 있었던 세계 주거의 날 대학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이라고 해서 세입자도 한 집에 오래 살고 싶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라. 잘 보시면 어딘가 저 나옵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 2월 달에 베를린 세입자 협회에 다녀왔습니다. 베를린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베를린 그 시 정부에서 임대료까지 동결시키나.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다녀왔고요. 올 2월 달에 베를린을 다녀왔고 비엔나도 다녀왔는데 비엔나 같은 경우는 시형주택 이런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이 전체 시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엔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항상 뽑으면 1위로 뽑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세입자협회와 비엔나 시형주택을 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 7월 31일 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 보호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6조의 3을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새로 들어갔죠. 보시면 임대차 기간은 제4조에 최소 임대차 기간이라고 해서 원래는 2년만 보장을 했어요. 2년만 보장을 하고 임대인이 뭐 1억 올려달라, 2억 올려달라 전세금입니다. 월세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못 맞추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제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 주거나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연 5%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에는 계약 기간이 2년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연 5%를 행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2년 지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계약 갱신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만 유효로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간에 10% 인상을 하자라고 계약이 됐더라도 이건 이 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나중에 5%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나중에 회사를 다니시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집을 빌리셔야 돼요. 이제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시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집을 빌렸을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물 등기인데 표제부를 보시면 이게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갑구는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는 이 집에 대해서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인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빨간색 표시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는 아까 등기부상 을구에 나오는데 다가구 주택, 다가구 원룸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이 집의 다가구 주택의 보증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가구 원룸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개별 원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추적 60분에 청년 주거난민을 노리다라고 해서 작년 5월 달에 나왔던 건데 예를 들어 그 이른바 집주인들, 그러니까 집 투기하시는 분들의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다 원룸입니다. 다가구 원룸, 법적으로 단독주택. 그러다 보니까 각 원룸의 보증금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A 원룸을 살 때는 전세 보증금 2억 9,300만 원, 대출금 1억 5천만 원, 건물가 4억인데 건물가를 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총 18채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공실이 생기면 이게 순차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익산시 사례인데 그 전북 익산시 원광대 앞에 이런 원룸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원룸 사기로 어제 판결이 선고됐는데 총 40억가량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13년 6월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구 원룸을 빌릴 때는 항상 같은 건물에 있는 다가구 원룸에 몇 분의 보증금이 있는지 총액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거권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기사입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지의 2014년 9월 23일자에 독일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가 한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뭐 저의 주거권의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번역을 하면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한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시장 원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주택은 주거권을 위한 우리 가족들, 우리 국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 주거권에 대한 법률적 접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법률적 관점으로 바라본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저번에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이나 제도, 법률 등에 관련해서 팀별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질문들을 남겨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우선 답글을 쪽의 강태현 팀장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주거 관련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30일 날 주거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상당히 매우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상이 안 됐습니다. 협상이 안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금 이제 협상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경기도의 임대차 상담센터라고 해서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임대차 법률 상담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걸 대비를 해서 지금 올 12월 때까지는 경기도 임대차 상담센터를 저희가 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는 아마 임차인 법률 지원단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거 관련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 법률 지원단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12월쯤에 보도 자료가 배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또 자취를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거를 또 참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김지수 매니저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주거 안정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관련된 입법 요구 활동들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관련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우신 분이 많고 상가 임대료를 내기 어려우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도 됐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뭔가 긴급 구제 조치 또는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좀 감액하는 한 50% 정도 감액하는 운동을 했었는데 실제는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냐면 1997년도에 IMF가 터졌는데 그때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법안이 안 받아들여졌는데 요번에 코로나가 지금 유럽과 미국이 다들 지금 힘든데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가 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이제 주택 임대료나 상가 임대료를 줄이는 입법 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진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계속 시간이 제가 쫓겨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우리 김인호 매니저님이 통해서 제가 세입자 팜플렛 하나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2015년도에 저희가 주거권 관련해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시지만 여러분이 아마 10년 정도 더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이 몸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괜히 또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주거권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변호사님께 전달을 해서 답변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해주신 김태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잠깐 대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서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님이시자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자문위원 및 현재 저희 유엔헤비타트 한국위원회 청년과 도시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이신 윤혜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저희가 1차 답사에서 학생분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주택도 또 방문을 하면서 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되게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로 또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하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라든가 사례, 또 해외 사례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현장 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구성돼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해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잠깐 1분 동안 화면 조정을 하고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용물을 보시고 짧은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차 강의 잘 들으셨는지요? 법적인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재미있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잡은 그 컨텐츠는 주거 참 어렵다. 요새 주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요. 그런 점에서 주거 참 어렵다 했는데 얼만큼 어려운가 아니면 쉬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빅데이터를 살짝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집이라는 것이 재산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나타났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와 동시에 따뜻함도 있어서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재산의 가치적인 소유의 측면도 있지만 따뜻함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면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집이란 어떤 것일까? 요즘 코로나로 학교도 자주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한 아동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집이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집의 모습이고 집에 가시가 돋쳐서 그 균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지금 집에 대해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방어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새로운 것으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주거권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였는데 주거권에 대해서는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 있었는데 이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 헤비타트가 만들어지면서 헤비타트 1에서 밴쿠버 선언을 통해서 하우징 라이트를 얘기하게 됐고요. 그 다음 1990년에는 90년에는 유엔 경제 사회문화 권리위원회에서 일반 논평서 4의 제목을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 굉장히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적절한 주거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주거비의 부담 가능성이 합당해야 되고 점유의 안전성이 있어서 강제 퇴거나 이주를 당하지 않는 그런 점유의 안정성과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되고 또 최저 주거 기준이 확보돼야 되고 적절한 주거 기반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또 적절한 입지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적절한 주거의 구성 요소가 이제 제시되면서 1996년에 유엔 헤비타트 2에서는 하우징 포 올이라는 그런 그 의제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주거권과 주거 보장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거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한국에서의 그 제반의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는 뭐 고령화, 저출산 두 개 극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계 인구는 제가 오늘 서치를 했더니 78억입니다. 2010년에 70억이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78억 1천만 명이 이제 오늘 현재의 그 세계 인구고요. 2067년이 되면은 103억 8천만 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는 5,200만 명이고요. 지금 2019년 기준으로. 그런데 2067년이 되면 3,90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육아나 그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편하게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대두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슈는 노동력 상실 후에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한 빈곤, 푸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우스 푸어니, 렌트 푸어니, 랜드 푸어니, 실버 푸어니 이런 그 푸어라는 말들이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부양에 따른 청년층의 재정이 굉장히 부담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그 선발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헤드 스타트 어드밴티지에서 머리를 먼저 이렇게 내놓고 뛰어가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부모의 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청년층의 그 재정 부담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발이익 격차가 생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곳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믹스 제너레이션 디자인해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디자인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또 실현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핵가족의 보편화에 따라서 노인 소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노인 자살이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인 자살에 알고 있겠지만 그 제 1차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본인의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사회나 지인, 가족과의 단절 문제 이런 것으로서 노인 자살이 높은 것이 지금 현실이라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에서 그 역사를 잠깐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인구 문제 관련해서 포스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0년대는 출산율이 5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많이 낳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억제 정책이 있었고요. 그 70년대에는 여전히 그때도 출산율이 4.5에서 2.9명이었는데 이때도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80년대의 출산율은 2.8에서 1.4명인데 이때는 둘도 많다. 뭐 어떤 우스갯 얘기로는 두 집에서 한 명을 낳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와서는 출산율이 이제 약간 그 경각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학교에서는 그 여학생들이 없어서 여학생과 짝을 해달라고 부모님께 그 요청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의 상황을 보면 더 놀랍죠. 0.9입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죠.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성장이 되고 인구는 감소되면서 또 1인 가구는 증가가 되고 양극화 현상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고령화 노후 삶은 연장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은 사실상 여러분이 놀랍게도 10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100%가 안 되는 곳이 딱 두 곳인데 서울이 96.3%고 경기가 99.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전국의 그 자가 보유율을 보면 그 100%의 보급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58.4%에서 2019년에 58%에서 반 정도는 자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전월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42.9%가 전월세 가구 비율인데 서울은 또 높아서 54.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주택시장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갭 투자라고 그래서 집을 통해서 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하고 요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월세 주거 형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이건 사실 서구에서 많은 사용하고 있는 그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거리가 없다,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비율을 뛰어넘어서 월세 비율이 23%가 되고 있고 1인 가구의 유형도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너레이션에서 다 1인 가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싱글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의 1인 가구가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나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패러다임은 당연히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냥 가져간다는 것은 실패가 확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패러다임 변화가 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의 변화를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공급, 수량, 이 퀀터티, 수에 맞춰져 있었던 것을 퀄러티라는 질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수요자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새로운 니즈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산업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대응하는데 어디에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고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다양성이 와야 된다는 거 하고 이제 지금 같이 코로나 그 상황 안에서 저희가 4차 혁명에 대한 그 기술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기술들이 저희 그 주택에 좀 더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라든가 기술의 어떤 비용 면에서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재건축이니 리모델링이니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채널이 대형 회사라든가 이렇게 채널이 어떤 단편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해외에는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더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주택이 아닌 공간을 주택 공간으로 거주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주택산업의 신시장 지출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새로 짓는 것은 적어지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집은 이제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복합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이기도 하고 엔터테인을 할 수도 있고 재택근무를 가져오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육아를 하고 친교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집이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 로널드 메이스라는 분이 창시를 하셨어요. 이분도 장애인이신데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장애자의 편의만을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창시하신 게 아니라 연령, 장애 여부, 성별, 신체적 차이, 인종,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환경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 강의를 할 때 자꾸만 어떤 스타일인 줄 알고 그걸 제시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꼭 명심해 주세요. 디자인의 어떤 모드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철학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투네요. 유니버설 디자인의 그 발달을 보면 이제 유럽에서부터, 왜 유럽에서부터 나왔냐면 고령화가 거기가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미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불려지고, 또 유엔에서도 관심을 갖게 돼서 억세서블 디자인, 뭐 베리어 프리 디자인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다음 일본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쓰기도 하고, 무장의 뭐 도시 선언을 하고, 공용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제 도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가 만들어졌고,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은 2018년에 이루어졌고, 이제 이것은 제가 참여해서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유사어를 보면 무장애 디자인, 접근 가능한 디자인, 수용 가능한 디자인, 생애 주기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노멀라이제이션, 디자인 포 올, 공용품 이런 것들이 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나라마다 자신들이 조금 강조해야 될 점을 통해서 이런 그 보편적으로 쓰는 그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새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그 편한 지원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발달돼 왔었고요. 또 놀랍게도 조선시대 천자문도 이렇게 학생들의 그 흥미와 집중을 고려해서 그 교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6가지 컬러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흔적을 저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철학이고, 여기는 인권과 삶의 질과 차별이 없다는 이 3가지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유니버설 디자인 할 때 꼭 같이 나타나는 개념이 BF인데, BF라는 것은 여기 그 바가 움직이는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한적입니다. BF는 그 대상자가. 그렇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은 전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이슈는 그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 그런 이슈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 또 장애자는 인식이 변했습니다. 장애자라고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기후변화, 웰빙 문화로 삶의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니 AI니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라는 것은 저도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요. 안경 착용이 48억이고 보청기 착용이 640만, 난청이 3억 6천만 명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난시도 있고, 또 소소하지만 관절염이라는 것도 있고요. 건강에 그 이상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이 건강에 이상 있는 경우가 7.2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장애는 장애자가 있어서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주는 환경이 있어서 장애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0분 남아서 제가 많이 이제 또 초조해지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같이 이제 서비스 디자인으로 같이 그 서울시를 조사했을 때 7.5cm 턱인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몇 cm까지 가능할까요? 1cm도 안 됩니다. 그래서 턱은 없어요. 제로 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양쪽의 그림에서 그냥 사람이 여기 건너는 걸 힘들어하듯이 이 사람들은 1cm 이상만 높아져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참 너무 고마운데 제 그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셨는데, 지금 가다가 그 짐술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웃어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환경 디자인 패러다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을 중시해서 사용자 중심이고 맞춤이고 문화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의 소소한 그 프로덕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도로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시티로 나가서 점점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하고요. 이렇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이 미달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부조화를 이루거나 사용자 접근이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도시에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도 그중에 한 축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뭐 일본의 가나자와 같은 경우는 창조도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제주는 또 건강도시를 말했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생태도시, 뭐 탄소 제로도시, 이태리의 그 그레이브 얀티 같은 곳은 슬로우 시티, 그 다음에 또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 이런 것들이 지금 각국에서 가져가고 있는 도시에 대한 그 변화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때는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이건 빨리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쭉 했는데 불편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동 휠체어고 청각장애인은 그 장애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불편을 덜 느꼈는데요. 심층 인터뷰를 하니까 청각장애인들은 저보고 장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수화를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해서 제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달라. 그거는 뭐냐면 도로에 그 점자 블록을 쭉 깔아놓는데 그것이 또 자전거를 타거나 힘이 약한 노인이거나 또 유모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휠체어 타신 분들에게는 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과 끝만 알려주면 자신들은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참 이 유디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자리를 미리 영화관이나 이런 체육시설 만들어 놓습니다. 강의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친구하고 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있는데 다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성적 지표가 필요하고 그 인식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시민 인식 조사에서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배리어 프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배리어 프리가 유니고 유디가 배리어 프리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공공시설에 좀 적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30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시민에 대한 조사도 했을 때도 시민들도 역시 공무원보다 더 BF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그 용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UD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 남은 시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조사를 했었고요. 이거를 다 같이 얘기하지 못하는데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싱가포르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BF 수준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 단차가 없이 하고 접근성을 좋게 하고 근데 의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픽스된 의자를 고정된 의자를 만들면은 휠체어 사용자는 사용하기 어렵고 우리들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의자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그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굉장히 계획이 잘 돼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뉴욕에 있는 건데 요새는 어린이들의 그 놀이터가 놀이기구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다양하게 퍼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듈을 주면은 그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노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고층으로 가면 이동할 때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이동하면 동선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링크 브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많이 지금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 인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안전바가 다 설치돼 있었고요. 근데 이해하지 못한 것은 세탁물 건조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게 눈에 보였고요. 또 여기서는 사람이 떨어져서 또는 자살할까봐 이렇게 감옥같이 철장을 만들어놔서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 요즘 이걸 좀 아름답게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을 보면 우리하고 틀려요. 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인권을 위한 디자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에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사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의 융통성이 있고요. 직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픽토그램을 너무 모던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지각할 수 있게 오감으로 소리로 눈으로 보는 것, 타치 이런 감각이 다 사용돼야 되고 내가 잘못했어도 그 오류를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디자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 물리적 노력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 거 요새는 이렇게 상중하로 높이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이렇게 그 고령화되면서 높은 곳에 그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 싱크대 밑, 세면대 밑은 비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리는 이렇게 약간 15도 정도 슬랜트 돼 있으면 경사되게 돼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나 휠체어 타신 낮은 분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 화장실 보면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인지를 확실하게 해줘야지 아름답게 한다고 유사한 색으로 하면 저시력자에게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앉게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범죄가 예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놀랍게도 유람선에 램프를 만들어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다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이거는 비행기인데 퍼스트 클래스가 아닙니다. 지금 보잉에서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퍼스트 클래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까 그랬죠. 장애인께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친구랑 헤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 휠체어가 가더라도 경사로를 이용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휴먼하고 우리 인간하고 도시에 라이프를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였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자료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강연 윤혜경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동 주거권, 노인 주거권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장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그 장애인 주거권에 대해서는 다루는 팀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강연으로 맞이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중간에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혜윤 매니저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니버설 디자인 강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베리어 프리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리어 프리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대상자가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이거나 허약한 분이시거나 그렇게 해서 베리어 프리라는 것은 베리어, 그 장애물을 그야말로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 주는 것이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고 유니버설 디자인 것은 계획 단계에서 모든 사람의 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여기는 누가 사용하고 어떤 사람이 사용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 단계부터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성을 주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조례까지는 만들어졌고 어떤 인증 제도가 아직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리어 프리는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배리어 프리는 조금 더 사람들이 중요한 걸로 여기고 확산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저희 유엔 해비타트 청년과 도시정책연구소 내에서도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맡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저희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저는 웰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사실 밥그릇 팀이 팀별 네. 프로젝트에서 아동 주거권을 주제로 네. 솔루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아동을 어떤 식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동의 신체적 특성이나 인지 능력이 제약이 되지 않는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고려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뉴욕의 크리에이티브 파크를 보여드린 것처럼 또 아까 정말 아동 주거권에 대해서 하시는 분, 아동이 그린 그림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동의 심리들이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빨리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컬러도 있고, 쉐입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해줘야 되지만, 정성적인 거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아닌 정량적 지표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문의 폭은 몇 센치가 돼야 됩니다. 턱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어의 손잡이는 위에부터 아래까지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은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높이에서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더 낮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잡을 수 있도록 요새는 둥글게 된 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레버 형태로 길게 되어 있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음을 미리 지각하고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문 같은 경우 창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폐쇄됐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항상 외부하고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관성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는 아동들의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한정이 되기보다는 이동하는 곳이 다 아동들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아동 주거권에서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아동들이 부딪히는 공간들에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디자인을 적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독일의 기차에 보면은 가족의 칸이 있는데요. 그 칸에는 아이들도 탄다는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울 때는 엄마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달래면 아이들을 좀 쉽게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을 작은 거, 창문에 그거 하나 해놨는데도 굉장한 효과를 주고 엄마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은 철학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게 없고 내가 마음을 쓰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밥그릇 팀은 지금 저희가 2차 솔루션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참고를 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저희 두 번째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아팀 김가람 팀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하여 IT 기술이 접목된 유니버설 디자인이 혹시 있는지 그 예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 네, 제가 아까 론 메이스가 얘기한 것 중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품, 환경, 그 다음에 건축물, 또 서비스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사용자가 편리하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도 유니버설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택 그 비대면이고 우리가 타치하는 걸 굉장히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많은 것들이 아까 그 손 소독제도 이렇게 손을 대면 자동으로 되듯이 화장실의 플러싱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IT 기술이 접목돼서 자동화가 되어진다면 그런 것이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하고 맞춰서 잘 갈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여기에서 두 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SH 어반 스쿨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고 그 중에서 이렇게 아주 엄선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하는 어떤 연구나 강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실무처를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또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강연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좀 그렇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강의가 사실은 좀 이렇게 알맹이가 없을 거예요. 아까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왜 알맹이가 없냐면 제가 빈집 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빈집이 원래 좀 허상으로 공간이 없고 그냥 알맹이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 빈집뱅크처에 근무하는 정병석 처장입니다. 방금 제 소개에서 또 이 소개에 있는 부서명에서 오늘 강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개발공사, 도시주택도시공사에서 또 도시재생본부에서 빈집뱅크처에서 하는 이 빈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쭉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1996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명이 계속 좀 바뀌었는데요. 사명의 변화가 서울의 어떤 변화와의 역사의 궤를 좀 같이 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SH공사가 처음에 89년도에 창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주택의 양적 공급을 주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였고, 그게 이제 좀씩 개발은 어떤 양적 공급에서 좀 더 저희가 욕구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주거 복지랄지, 그 다음에 양적 공급보다는 어떤 질적 공급에 대한 병행을 하면서 저희가 SH공사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LH공사보다도 SH공사가 좀 더 거의 같은 시기거나 좀 더 빠른 시기예요. 최근에는 경기 쪽에서는 GH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또 바꾼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명칭에서는 저희 공사가 좀 선도에 나갔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어떤 저희가 좀 이러한 어떤 주택, 서울 하우징이라는 부분에서 주택과 도시를 공유하고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스마트, 컴팩트, 공간 복지를 추구하는 이 주택과 도시를 같이 공유하는 서울 주택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명의 변화만 보더라도 서울의 어떤 도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추구되는 건지 아마 조금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빈집에 서울의 희망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지금 서울시와
우리 SH공사가 함께 하고 있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렇게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는 땡땡이다. 아마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뭐 이거는 어떤 그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도시는 이 나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의 성장 과정이 묘목을 심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고 또 관리하면서 이제 썩은 가지를 할지 무자란 가지를 이렇게 잘라줘야 되죠. 그러면 나무는 잘 성장하고 저희에게 과일과 그리고 쉴 그늘을 제공합니다. 서울도 이렇게 나무와 같이 이 도시가 확장해 갔는데요. 이렇게 한성부 도심에서 조금 더 강북 위주로 발전했다가 1995년에 강남 25개 구가 완성이 돼서 서울의 전체적인 윤곽이 지금 그려지는 서울이 지금의 서울이 된 것입니다. 이 도시는 나무와 같이 어떤 식재를 하고 이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게 전지 작업을 해주는 어떤 역할 그리고 그게 잘 자라는 어떤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성장기를 거쳐서 반드시 쇠퇴기로 지나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쇠퇴기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 이 관리의 시점이 이 나무에 어떤 그 우짜란 가지를 쳐준다거나 썩은 가지를 쳐주는 그러한 역할일 것 같고 저희가 쳐내는 나무 가지가 지금 도시의 하나의 빈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빈집이 도시 재생의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빈집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 빈집이 이렇게 방치된 것을 이렇게 빈집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지금 현재 잘라내지 전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도약하지 못하고 계속 그 빈집 하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쇠퇴기가 지속되고 거의 반도시화 되면서 서울이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듯이 그 나무의 어떤 그 썩은 나무나 이렇게 우짜란 나무의 가지가 이게 방치된 서울의 빈집이고요. 이 빈집이 지역에 활용되면서 지역의 자산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을 재생할 것인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빈집이 아니라 국내 빈집이 142만 호라고 합니다. 전체 주택수의 한 8%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걸 점진적이라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 급속한 추세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은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의 주택이 약 한 367만 호 정도 되죠. 그 중에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빈집이 한 9만 3천 가구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그게 전국 지표보다는 좀 적지만 한 2.54%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정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1년 이상 단전단수된 빈집을 봤을 때 한 18,800개 정도의 빈집이 좀 있었다. 물론 이제 일시적인 빈집, 매매, 임대, 이사로 인한 거나 미분양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정밀한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보면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의 감소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고 탈서울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도시의 중심지부터 도시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되고요. 한 가지씩 좀 통계를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시죠. 참 이게 충격적인데요. 인구 통계조사 198개 중에 우리 한국이 지금 198등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출산율이 1을 깨졌고요. 그나마 서울은 지금 0.69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저성장 기조는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탈서울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젊은 층들이 서울 밖으로 좀 이탈하고 있는 상태고 2016년에 드디어 1000만 도시 서울은 붕괴가 돼서 993만이 됐고요. 최근에 2020년 올해죠. 9월의 통계에 의하면 970만으로 떨어졌고요. 아마 이게 2040년 정도가 되면 거의 900만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봤을 때 참 재밌는 거는 집값이 비싸서 또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젊은 층들이 서울을 이탈하는데 왜 서울의 빈집은 늘어가는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고민스럽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서울의 총 683개 정도의 정비사업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398개 정도가 해제가 됐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부 살아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정비 구역에 일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들이 빈집으로 발생하고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의 쇠퇴화가 굉장히 빨리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떤 그 빈집의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이 아닌가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렇게 파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이 법칙을 정말 이렇게 몸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빈집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집은 쓰레기가 투척이 됩니다. 투척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악취랄지 또 위험 요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 안에만 투척이 되는 게 아니고 집 밖으로 또 투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 근처가 다 쓰레기장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옆집도 거주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그 집은 또 매물로 나와 있고 그분들은 다른 쪽으로 좀 더 깨끗한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 빈집의 옆집이 빈집으로 발생하고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그 지역이 환경이 악화되고 주택의 자산의 가치는 하락되고 주거 만족도는 하락되고 또 그리고 어떤 그게 우범 지역이나 또 방화로 인한 어떤 안전에도 유해가 끼치게 돼 있죠. 이게 계속 지속되면 한 마을이 붕괴되는 겁니다. 이것을 빈집 쇼크라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그 빈집을 이렇게 해소시키는, 솎아내야 되는 거죠. 제가 도시를 나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러한 과정이 쇠퇴기에서 일어나는 도시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성장시키듯이 지금 우짜란 나뭇가지나 썩은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제거해서 이 나무가 정말 튼튼하고 아주 열매를 맺는 이 과일나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큰 틀의 빈집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서울의 문제를 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울의 빈집 문제와 지역의 빈집 문제는 약간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빈집은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좀 자정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서울도 물론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자정 능력이 아예 없는 빈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동안 비어있는 집도 있고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구제될 수 없는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서울 외의 어떤 그런 농촌 지역의 빈집은 좀 더 다른 요소인데 이런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이 빈집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화면이 좀 아까 없어졌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방의 어떤 그 각각의 자치단체 쪽에서도 빈집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외국에서도 먼저 일본이나 이탈리아, 영국은 어떤 그 이런 서울의 어떤 문제가 좀 더 먼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어떤 1파운드 주택이랄지 또는 어떤 이탈리아 그 시칠리아 간디 마을에 있는 어떤 1유로 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그 민간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오노미치시에서 이야기하는 민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해결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칠리 같은 경우 간지 마을은 그 이런 1유로의 빈집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매입한 분이 젊은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의무적으로 3년 동안 거주하고 그 집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5천만 원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서 그 1유로의 비용을 주지만 그런 어떤 그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빈집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나무하고도 비교했고 여러 가지 통계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저희 뭐 이렇게 이 공공기관에 있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량적 목표로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죠. 그런데 이 정량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19년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방치된 빈집 1,000호를 매입해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임대주택 4,000호와 지역에 꼭 필요한 SOC를 공급하는 겁니다. 결국은 임대주택 4,000호와 지역에 필요한 SOC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로 용도로 사용될 것이고, 또 지역 주민이 필요한 텃밭이나 창업 공간이나 어떤 지역 도서관으로 활용되면서 그게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지역 활력이 회복된다는 큰 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빈집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계청에서 했던 약 9만 4천 개 정도에 되는 빈집은 굉장히 어떤 그 허수가 굉장히 많은 빈집이었고요. 좀 더 저희가 정밀하게 에너지 사용량, 그러니까 전기와 상수 사용량이 1년 동안 전무했던 주택이 또 출현했죠. 그랬더니 그게 18,800개였고, 그런데 그거를 이 18,800개에서 위치한 그 자치구입니다. 이게 지금 의외로 지금 뭐 강남구도 좀 많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일시적인 빈집으로 좀 판정이 되고, 대부분의 빈집은 강북구 위주로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집이 굉장히 많이 비치돼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8,800개가 실질적으로 정밀한 빈집인가? 빈집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빈집의 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8,800개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이 실태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빈집 특례법이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1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빈집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빈집 실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8,800개를 일일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실질적으로 방치된 빈집이 2,972개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등급별로 나누는데요.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 2등급은 1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해도 되는 빈집이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약간 내부적인 어떤 인테리어 정도만 해도 사용이 가능한 빈집. 3등급, 4등급은 약간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빈집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4등급 같은 경우는 즉시 철거한 빈집이기 때문에 요놈은 지금 저희가 지금 최대한 3, 4등급을 타켓으로 갖고 있는데 4등급을 매입하면 바로 철거를 해서 위의 요소를 지금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조그맣게 좀 놀라운 점은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조사를 마치고 나서 또 다시 1년 이상 단전 단수된 빈집을 또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3,961개의 빈집이 1년 이상 단수된 조사된 이후로 18,800개 이후로 또 3,961개의 또 추정 빈집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걸 저희가 다시 서면 조사랄지 그 현장 방문 조사를 해봤더니 빈집으로 좀 더 확실하게 추정되는 부분이 여기 한 10% 정도의 빈집이 있다. 이걸 봤을 때 서울의 빈집이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됩니다. 지금쯤은 어떤 빈집에 대한 나무 가지를 솎아내듯이 지금 뭔가의 지금 작업, 좀 빈집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이거 빈집 케어 플러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빈집 케어 플러스를 들어보셨거나 또는 그 지하철에서 혹시 이 광고하는 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신 분이 있으시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올 8월부터 빈집 케어 플러스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한 빈집이 약 한 340호 정도 됩니다. 340호가 작은 수치일 수 있는데 지금 추정된 서울의 빈집의 약 15% 정도를 좀 저희가 가까이 저희가 매입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저희는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집을 몇 번 사거나 거래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벌써 한 340번의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웬만하면 아마 공인중개사보다도 훨씬 더 아마 제가 집 거래는 잘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농담이지만 아무튼 집 거래 하실 때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충분히 상담해 드릴게요. 근데 요게 빈집 케어 플러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입한 빈집만이 아니라 민간 시민들이 빈집을 등록을 하면은 그 빈집을 순찰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건축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저희가 건축을 해주고, 건축계획을 수립해주고, 공사비를 해주시고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공공 매입까지 하는, 아무튼 이게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빈집 토탈 관리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자랑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빈집이나 이런 빈집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좀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청년들을 위한 저희가 건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택이 지금 현재 미아동에서 지금 거의 준공됐고 곧 입주하는 주택입니다. 아마 되게 유명한 건축가 분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건축 보면은 조금 약간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죠. 모두가 다 하얀데 이쪽 왼쪽 부분만, 좌측 하단 1, 2층 부분만 굉장히 옛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집을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새 것을 짓는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 마을의 어떤 하나의 흔적을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거하고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 빈집 건축을 계획을 했는데, 이 집이 원래 이 주택이 1층이 이제 상가였는데, 여기는 과거에 저는 잘 모르지만 중국집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식집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살았던 그 친구들은, 이 마을을 떠났던 친구들은 이 중국집에 대한 추억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건물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건물을 그냥 우리가 철거를 해버리면은 이 마을의 흔적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건축법에 맞게끔 그 모양을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이제 한 6개 정도 저희가 준공을 하고요. 내년에도 번역 지역별로 해가지고 한 11개, 한 20,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의 서울에 이제 빈집 건축이 나올 텐데, 아마 이런 저희가 빈집 건축은 되게 지역의 상징성이 있게끔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빈집 건축의 투어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그것도 한번 저희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빈집이 철거되고 어떻게 지역의 상징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빈집 투어도 좀 하려고 하고요. 여기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건축하신 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많은 공부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직접 건설하는 행복주택 말고도 이 사회주택도 공급하는데, 이 사회주택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사회주택이라는 것이 사실 법 제한은 되지 않았어요. 법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 사회주택을 운영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회적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공임대주택과 또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비용적 측면과 공공임대주택이 자격이 안 되는 젊은 층들에게 사회적 경제 주체가 좀 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중공공임대주택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빈집 주택을 저희가 직접 공급하는 부분도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민간 사업자 참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회주택으로도 많이 공급을 하고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이런 일반 젊은 청년분들이 쉐어하우스랄지 이런 부분에 입주 자격이 좀 안 되고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하면서 이 청년들의 어떤 그 주택 선택의 폭을 좀 넓히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이 사회주택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간혹 아마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뜰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하셔서 거주하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얘는 저희가 이제 하는 청년단체들 위한 터무니있는 희망 아지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지트라고 지은 것은 꼭 이렇게 주거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들의 공간이다. 거주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이게 봉천동에 있는 아주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방치돼 있고 뭐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 주변에 어떤 흉물스러웠는데 오른쪽과 같이 저희가 약간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예쁜 건물로 이렇게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을 분리를 해서 1층은 그 어떤 여성 팀들이 들어가고요. 2층은 남성 팀들이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거주하는데 이분들에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저렴하게 거의 10만 원 내외에서 거의 저렴하게 사시는 대신에 반드시 지역사회 공헌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거주하지 말고 여기에서 본인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든 어떤 사업의 어떤 구상을 하든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에 활동을 하라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혜택은 좀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들어가는 보증금을 저희가 협업한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보증금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신협중앙회와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친구들에게는 그 희망아지 통장을 개설해 주는데 그 적금 이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놀라운 적금 이율이에요. 그래서 7%의 적금 이율로 저희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까지 저희가 이제 들게끔 해서 이 집에 싸게 사는 대신에 그 싸게 사는 금액 자체를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적금 통장에 나가면은 이 집에서 이제 나중에 더 큰 어떤 이 징검다리 주택에서 다른 좋은 주택으로 갔을 때 그게 사셨던 분들에게 좋은 어떤 하나의 어떤 종잣돈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터무니있는 희망아지 2호입니다. 1호는 저희가 정릉동에다 했고요. 다 지금 입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SOC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떤 주택 계획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협력해서 지역에 필요한 SOC를 이렇게 저희가 확충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빈집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꽉 막힌 공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어떤 건축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숨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치된 빈집은 지역의 어떤 숨을 막고 있는 굉장히 답답한 공간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었고 그게 하나의 민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 숨을 막고 있었던 이 빈집을 탁 터줌으로써 그리고 이 골목을 연결해 줌으로써 이 빈집의 역할이 지역의 어떤 소통의 역할과 활력의 역할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지역 활력소나 동네 정원이나 이런 동네 텃밭으로 조성해 주면서 이 지역의 하나의 어떤 숨길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을의 어떤 이런 활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한 우리 쪽에서 빈집 활용이라는 게 꼭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용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역의 어떠한 자산으로 써질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다라고 말했는데 이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빨리 쳐줘서 이런 좋은 어떤 그 좋은 나무로 성장하게끔 하듯이 이러한 이 빈집이 빨리 제거되고 이렇게 활용되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이 쇠퇴기를 넘어서 다시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또 상징성을 갖는 장소로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골목에서 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골목이 끝이 어디인가 이 골목을 헤매다가 이 골목 그 가운데 하나의 벤치가 있거나 공간이 있거나 쉼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직업의 특성상 이제 이런 강북 쪽이나 이렇게 정비구역 해제된 구역 해방촌이랄지 백사마리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니는데 저는 이 빈집의 역할이 그 지역의 숨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당장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거한 다음에 자치구와 협력해서 이렇게 좀 활용하는 부분 또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가 100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빈집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빈집 뱅크라는 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권역별 빈집 뱅크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민간 빈집까지 관리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런 일정 부분 민간에 참여하는 빈집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을 한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등록된 빈집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해주고 지원해주고 필요하면 매입해주고 이걸 정비 사업과 연결해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빈집 뱅크 그러니까 빈집 뱅크가 뭘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빈집 뱅크란 말은 굉장히 지금 많죠.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형 빈집뱅크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좀 더 서울형 빈집뱅크는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포괄적이고 조금 더 큰 포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안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다음 실태 조사를 우리가 실시했던 샀던 안 샀던 실태 조사로 왔던 부분, 그다음에 케어 플러스를 통해서 나왔던 이 모든 빈집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다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전산화를 할 거고요. 그 축적된 데이터를 자치구와 협업해서 자치구에서 그거를 어떤 지역의 SOC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가 내년에 이제 해야 될 하나의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GIS 기반으로 저희가 그걸 입혀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빈집의 데이터가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지도를 그 GIS 기반으로 놓고 나서 빈집의 특성을 가지고 계속 레이어를 입혀갈 거고요. 그 레이어를 얼마만큼 많이 입혀가냐에 따라 가지고 활용의 용도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확장형인데요. 버전 3.0입니다. 이 확장형에서는 행정조직만 이렇게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대국민 포털로 저희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플랫폼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 어떤 포털로서 대시민들이 포털에 접속을 해가지고 시민과 시민의 빈집이 서로 활용되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그게 중개 기능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중개 기능 안에서 이 공공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빈집이라는 것은 지역의 어떤 정비랄지 재생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의 어떠한 요소로서 이 정비의 어떤 SOC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형태의 빈집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가 아마 될 것입니다. 2022년까지가 저희 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종료되는 시점인데, 저희가 이제 빈집 뱅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2022년에, 그러니까 시민 주도형 쪽으로 이렇게 어떤 시민의 공공의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이제 그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 빈집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아무튼 이 빈집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어떤 지역 공동체랄지, 그리고 지역의 어떤 우리가 항상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의 어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의 어떤 그런 청년화, 그다음에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빈집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서울시가 당면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어떤 일석사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빈집 사업이 어떤 지역의 어떤 그 골칫거리 악성 빈집을 좀 해소하는 사업인데, 이 빈집이 아까 말씀드리듯이 서울이 쇠퇴하지 않고 지역으로서 존재하면서 서울을 어떤 기억하는 어떤 그리고 서울이 그냥 소멸되지 않고 그냥 사라져가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빈집을 제거하더라도 그 빈집이 있었던 지역의 어떤 역사성과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참 제가 강연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되는데,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미래 도시를 실현하는데 아주 작은아마 좀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는 말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마지막 강연으로 정병석 소장님과 함께 빈집 뱅크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주거권 개선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을 개조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에 혹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빈집 활용 사업을 할 때 아무튼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질문이신데, 빈집 활용 사업을 할 때 이게 도심지에 항상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건립하는 아까 빈집에 대한 어떤 그 인면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게 전혀 이런 일반적인 임대주택 같지 않죠. 네. 굉장히 어떤 디자인적이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오히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지역이 좀 더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다 인지를 하고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 다만 사실은 그런 님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사로 인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꼭 이렇게 임대주택이 들어오거나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까지 아직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 민비는 없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시아팀은 현재 노인 주거권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강연을 하시면서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빈집 활용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럼 혹시 노인층과 관련된 빈집 활용이나 사회주택 등의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참 날카롭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빈집이라는 부분이 이제 청년 신혼부부 그래서 지역 활력을 어떤 목적으로 좀 저희가 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노인에 대한 부분도 좀 소외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좀 약간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고령자 주택 그리고 이제 그 유니버셜 그다음에 베리어프리 이런 쪽으로 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는가.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들을 위한 희망아지트로 갔지 않습니까? 네. 아주 굉장히 비슷한 방식인데요. 저희가 고령자의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니버셜 디자인과 어떤 베리어프리까지 갈 수 있을지 없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의 어떤 계획을 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어떤 고령자분과 그리고 이제 항상 이 고령자분에게 항상 이렇게 같이 뭐라 그럴까요?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분을 케어해 줘야 되는 어떤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서 고령자분과 연계해서 들어온다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지금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례는 없는데 그런 지금 사례를 조금씩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고 혹시 이제 이소연 시안님께서 혹시 그런 지금 하고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하고 좀 공유하는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슐스강 팀의 권진영님 질문인데요. 빈집을 매입할 때 매입 책정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바로 오셔서 일을 하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네요. 저희가 이런 공공재산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신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매입을 할 때 내가 가서 저거 사자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또 그분이 이거 저 얼마에 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팔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할 때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접수를 하면 그러면 저희가 먼저 탁상 감정을 합니다. 탁상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가격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주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쯤 이 정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은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제 탁상 가격을 이제 알려드리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께서 이제 동의하면은 하는데 동의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빈집 매입할 때 매입을 결정하는 심의 의결 기관이 있습니다. 심의 의결 기관에 올려가지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때는 정식 감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본감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감정을 하는데 한 군데 따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따 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평균치를 내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가가 확정가입니다. 그게. 그 감정가 이하로만 저희가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감정가보다 이상으로 하면은 매입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협상 과정을 좀 거쳐야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개 한 개 매입할 때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거치는 협상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민간이라 그러면은 뭐 저희가 필요하다면 단련대로 사는데 저희가 공공이다 보니까 그 법에서 정해진 감정가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이하로 동의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준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40개를 매입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차장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저희 마지막 강연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병석 차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저희가 지난 답사 포럼 사례들과도 조금 접점이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을 질문하면서 지금 준비하신 포럼에 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약간 솔루션과 사례 쪽에 좀 봤었으면 다음 주에는 공간복지라는 좀 넓은 개념과 주거권의 연관성, 또 포스트 코로나 때 주거권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신 세 전문가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마치기 전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회차 강연 소감문은 저희가 10월 7일 토요일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소감문 양식은 저희 매니저님들께서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2차 답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11월 7일에 죄송해요. 저희 위에 10월 7일 아니라 11월 7일이고요. 2차 포럼이 11월 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커뮤니티 타운 페이지 명동 저희 1차 포럼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2차 때는 솔루션에 대한 벤치마킹과 사례조사 그리고 솔루션은 좀 더 구체화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PPT 분량은 역시 제한은 없습니다만 10분 이내로 좀 짧게 발표를 하고 발표 후에는 팀원 전체가 참여를 해서 토론과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 초안은 11월 6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차 답사가 11월 14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강릉시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에 출발을 해서 점심을 먹고 또 저녁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 한 대략 10시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출발과 도착은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동에서 하고요. 그래서 가서는 저희 강릉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간담회와 또 주민진과 강릉의 현장들을 답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2차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